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새 인물 영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여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재 영입 그리고 그 가운데서 커지고 있는 소동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공관기능 갑질 논란으로 상당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네,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1차 영입 대상에서 일단 보류돼서 빠졌는데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뭔가 좀 수습을 하려나 보다 했는데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한 거는 뭔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은 있는 그렇죠. 거겠죠. 이제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영입 인사 1호입니다. 1호. 예, 그렇죠. 1호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몇 번째 그 다음에 영입하는 것보다. 근데 하필 1호를 어쨌든 그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공천했던 이제 영입하려 했던 거 아직 예. 뭐 이제 최종 확정은 안 됐으니까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지지자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요. 또 하나 문제가 이분이 지금 갑질 논란에 관련된 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만 이른바 김영란법에 관련된 건 또 벌금을 받았어요. 부정 청탁에 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적어도 인재를 영입한다는 거는 그런 데서는 일단 자유로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어떤 참을성 같은 게 좀 담보될 때 정치라는 게 상징성이 필요한 거니까 그럴 때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 사실 아까 깜짝 놀란 게 기자회견 하면서 이제 박찬주 전 대장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억울했던 거를 뭐 얘기하는 것까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그건 뭐 또 밝힐 수 있는 겁니다만 적어도 삼천교육 때 얘기했다는 거. 군인권센터 그 임 센터장인가요? 임태원 소장. 임태원 소장. 임태원 소장한테 삼천교육 때 갈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능한가? 제 기억 속에 삼천교육 때는 80년도 아닙니까? 박 전두환 그렇죠. 국보위에서 만든 거였어요. 뭐 이제 질서를 물랑케 한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교육시킨다는 건데 이건 민주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지금 몇십 년 지나서 소환했다 이거를. 그럼 박찬주 전 대장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그 시대에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삼천교육 때는 군사 정권의 가장 좀 심하게 말하면 악질적이고 인권을 짓밟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였거든요. 아무런 법적인 그런 절차도 없이 막 잡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한다? 저는 뭐 영입 1호 이런 거 다 떠나서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굳이 1호로 내세웠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속뜻이 있었거나 의도가 있었던 것일 텐데요. 글쎄요, 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군 출신이니까 이제 안보에 관련돼서는 어쨌든 보수 정당이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전직 대장이기도 합니다만 지난번에 이른바 갑질 논란의 성격을 이제 적폐 청산의 대상이 돼서 핍박을 받았다. 막 이런 쪽의 개념 설정을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총선에서 그런 이제 개념을 내세우면 프레임을 설정하면 선거라는 게 이 뭐 인물도 중요하고 정당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프레임을 짜느냐, 그러니까 선거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박찬주 전 대장을 인지도도 높고 어쨌든 그건 보수 핵심 지지층들에게는 나름대로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지.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황교안 대표 같으면 영입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론입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갑질로 지난 정권에서 군을 지휘하던 사람을 내치는 적폐청산의 작업인데 갑질에서 다시 뇌물로 갔는데 둘 다 결국 무혐의로 끝났으니까 청탁 문제는 그건 별개 문제니까. 지금 뭐 청탁 문제는 대법원에 지금 걸려 있지만 갑질과 뇌물 문제는 무혐의로 끝나버렸으니까 그건 뭐 이건 누가 봐도 적폐청산을 뭐 일부러 막 고의적으로 몰아가면서 하려고 했다. 그런 인물로 치부해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제 추론입니다. 아무튼 그런 자신감 내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인물들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좀 석연치 않은 또는 뭔가 한번 발언으로 문제가 돼서 소동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문제인 것 글쎄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예. 이제 뭐 전 MBC 사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진숙 사장인가요? 그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분들도 지금 이제 우리가 박찬주 전 대장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으로부터 뭔가 어떤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발표된 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선거를 이제 좀 양대 좀 이 핵심 지지층 위주로 치르라는 건 아닌지 우리 한국 정치가 보면 항상 그런 점이 있거든요. 보수 쪽도 그렇고 진보 쪽도 그렇고 선거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핵심 지지층을 어떻게 끌어모으느냐.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집토끼부터 이제 단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몇 분을 영입 대상으로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이제 그 여야를 막론하고 말이죠. 이건 일반론입니다만 너무 관료 출신들, 법조계 출신들, 청와대 참모 출신들 이런 분들의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너무 그런 사람 위주로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이 비중이 적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항상 이 총선 때 보면은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거, 과거 무슨 고위 관료라든지 그런 걸 좀 지양하고 시민사회 일반 시민들이 좀 영입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이제 1차 영입을 책임졌던 황교안 대표의 워딩이 조금씩 이제 말이 바뀌긴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아니 귀한 분을 모셔왔는데 이게 내 리더십의 상처라고 하면은 난 리더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귀한 분이다라고 이제 했다가 그다음에 약간 물러서서 비판과 고언을 경청하겠다 쪽으로 갔고 이번에는 뭐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특히 이 박찬주 전 대장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였고 계속 영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기자들이 질문하는 걸 봤는데 보류됐다며요. 그랬더니 이제 보류됐어요. 이렇게 이제 되묻는 걸 보니까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묻는 걸 보니까 이제 박찬주 이 전 대장에 대한 이제 당 안팎에 여론이 썩 좋지가 않으니까 일단 좀 이제 잠시 보류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벌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원래대로 일을 추진하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러니까 박찬주 전 장군도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나름의 교감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추정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비례대표 얘기를 갖다가 뭐 군이라고 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례대표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난 비례대표 있죠. 아니다. 지역구 출마해서 험지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뜻을 내비친 거 보면은 어떤 교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면 돌파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계속 하게 됐습니다만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민주당도 전체 의원의 하위 20% 성적이 안 좋은 의원들을 12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선 의원들이 좀 물러나 줬으면 하는 눈치도 있고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글쎄 이제 항상 선거 때마다 모든 정당들이 특히 우리나라 선거가 정치가 물갈이라는 거, 이제 뭐 수혈한다고 얘기 많이 하죠. 과거에 이제 뭐 젊은 피라는 표현도 쓰긴 썼는데 그런 게 항상 이 선거의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른바 개혁 공천, 혁신 공천의 하나의 기준처럼 이렇게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민주당도 그런 점에서 지금 20% 현재 국회의원이 128명이거든요.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 그 20%를 하면 이제 25명쯤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철희 표창원 의원이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원혜영 의원 같은 분도 뭐 불출마 선언 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몇 분 계세요. 문희상 의장은 뭐 현재 당적은 안 갖고 계시지만 어떤 그런 식으로. 근데 그 10명을 또 빼고 18명에다 20% 곱하면은 23명이 되거든요. 23. 거기다 이제 또 이제 10명 또 그걸 계산을 이미 모수에 포함시켰는데 다시 10명을 더하니까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해야 될 의원들이 늘어나 33명 정도로 늘어나고 지금 말씀처럼 이 다선 중진 의원들 불출마를 좀 압박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건 아마 그건 한국당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현재로서 민주당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물갈이 폭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그 대체로 보면은 총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물갈이 폭이 최소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40%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기준이 적용되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총선 얘기가 좀 약간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조국 정국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 내에서 특히 이해찬 대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들과 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국면을 전환 좀 하고
총선 분위기로 좀 쇄신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하위 20% 이제 말하자면 컷오프 비슷한 건데 뭐 경선에서 컷오프는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의 분위기를 이신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민주당의 경우 초선들 2명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상당히 주목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중진들이나 뭐 지도부에서 뭔가가 좀 나올 듯한데 별로 기색이 없으니까 이철희 의원은 자꾸 그러면 진짜 여기서 그냥 아예 의원직을 그만둘까 보다 뭐 이런 정도의 발언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선 의원들이 아직은 좀 이 전반적인 상황을 좀 관망하는 건 아닌지 아직 총선이 이제 한 5개월 남았으니까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이 다선 중진들 좀 불출마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에게 이제 집권당으로서 쇄신에 앞장선다, 인적 쇄신이나 이런 쪽에 우리 변화와 혁신을 우리가 주도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여론이 점점 확산되면은 중진들의 불출마가 좀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초선 위주로 많이 돼 있어요. 초선이나 지금 비례대표 위주로 이제 몇 명이 있거든요. 뭐 이용득 의원이라든지 뭐 재윤경 의원 이런 분들 말이죠. 특히 선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이제 불출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선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당내 분위기 좀 일신하고 특히 이제 조국 정부 이후에 이런 뭔가 당의 어떤 책임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이해찬 대표의 책임론도 이제 슬슬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이제 최장수 총리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당으로 돌아와서 어떤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아무튼 뭐 대선 주자 이제 지도가 1위로 나오는 게 제법 됐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대단히 안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고 또 권력 그 집권 세력 내에서 총리지만 권력이 들을 때 좀 쓰게 들릴 수 있는 소리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사이다 발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다면 뭐 이낙연 총리는 상당히 이제 총리로서는 이 정권에 많이 기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대선에 이제 디딤돌도 마련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총선에서 역시 간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이나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가 원래 정치인 출신이니까 본인도 정치를 하고 싶다. 자기의 피해는 뭐 정치인의 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총리도 했고 그래서 총리에서 다시 이제 당으로 돌아와서 당의 총선에 기여한다면 뭐 이 문재인 정부에게도 나쁜 정권에게도 나쁜 건 아닐 거고 정당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아닌 게 아니라 총리를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날 때까지 할 건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중요할 때 당으로 돌아와서 한다는 게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찬 대표는 아직은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는 생각이 좀 뚜렷한 것 같은데 뭐 하다못해 공동대표를 하든지 또 지나가다가 아니 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총선이 가까우면서 이해찬 대표의 거취가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집권 세력 내에서 그건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당에 돌아오는 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